안녕하세요. 대하 역사소설 양만춘 황금 삼조고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빛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에서는 양만춘이 안시성주의 사위가 되어서 개혁을 이루고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3권 빛의 나라에서는 양만춘이 안시성주의 사위가 된 후 그 고을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루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안시성을 새로 쌓아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 소설의 주제더군요. 그분의 통치 철학을 읽고 있으니까 안시성의 승리가 결코 행운으로 얻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삶을 조명할 때 흔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황금 삼조고 1권과 2권은 양만춘의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과정을 그린 수신편이라면, 이번에 세 번째 권인 빛의 나라는 제가와 치국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 제3권은 다른 말로 하면 개혁, 그러나 위대하나 가시밭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양만춘은 뛰어난 장수였을 뿐 아니라 성주로서 안시 지역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어떤 위대한 전략가는 전쟁의 성패는 전쟁의 첫 포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강조하더군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준비기간 동안 그의 삶과 개혁 정치가로서의 성공이야말로 압도적인 적 대군으로부터 안시성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통치자로서 활약하는 빛의 나라야말로 양만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 역사 소설에서는 왕이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보통인데, 선생님께서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삶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설 첫머리 여인의 땅부터 안시성 개혁을 이루는 과정까지 유난히 밑바닥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려 애쓰신 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소수림 태왕의 개혁 정치에 따라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던 용감한 자작농 농민병들이 전쟁과 뒤이은 기근으로 소유한 땅을 잃게 되자 이를 되찾게 하려고 요동 성주 헤브루에게 요동성을 또다시 지키려면 그들 땅을 되돌려주라고 외치던 양만춘의 절규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더군요. 역사 소설을 쓰려면 그 줄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지도자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뒷받침하는 백성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역사란 어떤 뛰어난 위인이 주제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공이니까요. 따라서 전쟁 이야기의 주제가 아닌 빛의 나라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인 백성의 삶을 되도록이면 많이 조명하려고 하랬고, 저 나름으로 애썼습니다. 양만춘이 자무라는 올곧은 이상주의 학자와 더불어 안시 고을의 오래 묵은 적폐를 청산하여 살기 좋은 고을로 만들려고 개혁을 추진하려 노력하다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던 기성 세력의 반란으로 개혁이 암초에 부딪히자 직접 개혁 정치에 뛰어들어 온갖 난관을 뛰어넘고 개혁을 달성하던 양만춘의 몸부림은 훌륭한 통치자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아서 무척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의 개혁 정치를 그림자처럼 뒤에서 도와주던 돌고라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현인의 모습을 보니 오늘날 자기 욕망 달성 밖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몇몇 우리 정치가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동이 생각나서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구상을 하시는데 어떤 자료를 참고로 삼으셨나요? 빛의 나라 배경은
수양제 침략 전쟁 후 거의 30년간 계속되었던 영유태왕의 통치 시기와 맞물리는 평화로운 시절이어서 삼국사기나 중국 측 역사 기록에도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역사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영유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수나라 침략 전쟁 때 평양성을 지켰던 전쟁 영웅답게 당나라와 화평 정책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16년간 천삼방벽을 쌓았을 뿐 아니라 해군력을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영웅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승리하기 위한 기반을 닦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축적된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평화로운 시절 목숨을 걸고 이룩한 개혁의 성공과 이를 통해 다져진 하나로 뭉친 안시고을 군민의 단결이 위대한 안시성 승리를 이끌어낸 힘의 원천이니 어찌 양만춘의 개혁 정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고의 살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느끼셨다고요? 정치가에게는 권력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지위에 앉아서 어떻게 권력을 휘둘렀는가 보다 백성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는지가 영원한 지배자이신 하늘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의 역사 기록은 왕이나 통치자의 이름보다 돌고처럼 진정으로 백성의 삶에 기여한 보통 사람의 발자취가 더 붉은 활자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까지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선생님은 동돌궐 11카간의 습격으로 양제가 강남으로 도망쳐서 요서 지역에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고구려가 요서 지역 중심지인 영주를 점령하지 않은 걸 무척 안타깝게 여기시더군요. 그곳을 점령하기야 쉬웠겠지만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역사 소설과 달리 역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라는 가정이 부질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황금 삼조고를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고구려에게 주어졌던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찌해서 허망하게 놓쳤느냐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고구려가 왜 10여 년간 수나라와 맞서 싸웠습니까? 그 발단은 요서 지역의 이익을 지키려는 투쟁에서 시작되었는데 힘겨운 전쟁 끝에 찾아온 그 좋은 기회를 흘러보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를 국내 하천으로 삼고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요. 요서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니 중국인 고유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후일 당나라가 건국되었다 해도 원정의 구실이 될 수 없는 땅이니 그 후에 발생할 양국 간의 분쟁 해결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흑수말갈 평정과 그곳에서 벌어진 양만춘과 말갈 추장의 딸 사이 사랑 이야기는 너무 자극적인 장면도 많고 무척 실감나게 묘사하셨더군요. 역사 소설을 읽는 재미란 영웅과 아리따운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곁들여져야 지루하지 않는가 보네요. 재미난 점은 양만춘의 여인 편력을 보면 말갈 추장 딸과 사랑뿐 아니라 첫사랑 미르녀에 대한 연정,
또 소그들이 공주와 사랑 이야기나 마지막 권에 나오는 흑모랑과 애틋한 애정까지 한결같이 용감한 사우라비답게 적극적으로 부딪혀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먼저 내미는 손을 잡는 소극적인 사나이로 그려셨더군요. 선생님은 강철같이 강인한 영웅에게도 하나쯤은 약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유난히 정에 약한 페미니스트 양만춘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보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수정벌은 역사학자들의 주장과 너무 다르더군요. 역사가의 통설은 흑수 말가를 지배한 시기는 고구려 때가 아니라 발해가 강성했던 시기라고 주장하니까요. 역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표자다운 말씀이로군요. 저는 이런 역사 해석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자기네 역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민족의 슬픔이라고, 그리고 중국인의 고질적인 역사 왜곡과 동북 공정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 역사학계에서 발간한 역사 지도책에 따르면 고구려의 역강력은 의도적으로 터무니없게 축소시킨 반면 발해의 영토는 아주 넓게 표현했더군요. 동북 공정을 추진하며 고구려를 자기네 지방사로 둔갑시켰으나 워낙 우리 역사임이 분명한 고구려의 지배 영역은 되도록이면 작게, 좁게, 심지어 두만강 이북의 고구려 책성이 있었던 지역까지 고구려 영토에서 제외시킨 반면에 양국 간 역사 분쟁이 비교적 적은 발해의 경우에는 너그럽게 연해주 일대까지 전부 흑룡강까지 포함시켰더군요. 그 까닭은 훗날 우리나라와 간도 지역 영유권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하는 한편 러시아와 연해주 영유권 분쟁 때는 천년 전 발해 때부터 그 연해주는 우리 땅이었다라는 역사적 지배권을 주장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이나 영토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영국 옥스포드의 아틀라스 오브 월드 히스토리에 표시된 고구려의 북쪽 영토 경계선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지배 영역은 북류 송화강은 물론이고 동류 송화강 지역까지 전부 고구려 영역으로 아주 멋있게 이런 국경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 중국 역사학에서 발간한 중국 측 역사 지도책에 의하면 고구려 영역은 이렇게 송곳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두만강 위에 이 간도, 이것도 말갈,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고구려 영역은 아주 협소하고 아주 볼품 사나운 이런 모습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정치적 교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역사 지도, 얼마나 편협하고 아주 고약한 속내를 가진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양만춘의 흑수말가를 갖다가 평정한 역사적 사실을 소설에 쓰게 된 것은 이 옥스포드의 이 역사 지도책, 이걸 보고 하나의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영국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런 역사적이나 또는 무슨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통상을 알고 식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세계제국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영역에서 가장 넓고 수운이 편리한 이 송화강, 이건 고구려의 생활권임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런 강력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인이 고구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고구려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속이 이제 시원하게 뚫리는데요. 하나 더 문제를 제기하자면 영유태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사책에 나타난 영유태왕에 대한 기록은 영양태왕의 아우였고 수양제의 원정 때 내호와의 수군을 평양성의 나성으로 유인해 경멸시킨 전쟁 영웅이고 당나라의 화평 정책을 펼치다가 연개 소문의 반정으로 목숨을 잃은 비운의 군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삼조고에서도 그분의 통치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표현했고요. 어찌 보면 양만춘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의 그분에 대한 평가는 무척 동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겠지요. 고구려의 대외 정책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북진 남수파와 화평 정책을 주장하는 남진 북수파로 나뉘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경파와 화평파가 번갈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 정책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필요에 따라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고구려의 전통적 외교 정책이라고 하겠지요. 영양태왕이 북진 남수의 강경책을 채택했다면 그 다음 영유태왕은 대표적인 남진 북수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우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수나라 침략을 격퇴하고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 당시 고구려인에게 영유태왕의 화평정책과 당나라에 대한 저자세 외교정책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으나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고구려의 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이 반정을 일으켜서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한 축인 화평파 대신과 장군을 깡그리 참살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고장난 브레이크 같은 전쟁 일변도의 질주로 끝내 위대한 제국 고구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은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말갈족에 대한 시각이 무척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한 구성분자로서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를 가진 형제 민족으로 보셨더군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은 고구려 멸망이고 그에 못지않게 한때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었던 말갈족의 상실과 1000년 동안 이들을 끌어안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그 기회를 놓친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말갈족은 상고사에서는 음유와 물길, 중세 고려 때나 건세조선 때는 여진으로, 최근에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으로 그 이름은 각각으로 다르게 불리지만 우리 형제 민족이지요. 고구려와 발해 때는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었고 발해 멸망 후에는 우리 역사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항상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라고 존숭해
왔던 숲에 살던 나라입니다. 중세 고려 이후 우리 민족이 대륙의 꿈을 잊어버리고 반도에 웅크리고 살면서 그들을 야인이라고 부르면서 1000년 넘은 긴 세월 동안 경원해 왔지만 우리나라에 뛰어난 역사의식을 가진 영주가 있었다면 이들을 끌어안고 대륙으로 진출하여 동북아시아의 주인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날 동북아 세력권이 전혀 지금과 다르겠죠. 이제는 중국인으로 동화되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멸해버린 안타까운 우리의 동족입니다. 네, 작가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둘째 시간에 황금 삼조고에 대한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하자 어느 것이 말하기를 황금 삼조고의 심보를 삼기 위해서 용감한 싸우라비인 청년 양만춘, 그 다음에 그리고 안시성 싸움 때의 50대 중반의 그 양만춘 초상화를 한번 공모해 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충고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양만춘 같이 멋있는 그 사나이의 그 기상과 기백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지금 그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황금 삼조고 양만춘의 그림은 한 10호짜리 정도의 스케치화입니다. 청년 양만춘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조우관을 쓴 고구려 젊은 무사의 전신상이나 말을 탄 모습입니다. 미남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용감한 싸우라비의 걸맞은 굳센 기상과 강인한 결단력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생동하는 인물로 표현됐으면 합니다. 50대 중반의 초상화는 우뚝 솟은 늙은 소나무처럼 온갖 풍상을 겪으며 고난을 이겨낸 강렬한 개성이 드러나는 인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면 제가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지 못할 때라도 가능하면 그 영상을 저희 황금 삼조고 책에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작가의 성함과 이름이 인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든 기성화가든 상관없습니다. 양만춘에 대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서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 영상을 전부 모아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그 그림들을 방영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위에 알려주셔서 서슴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그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황금 삼조고를 만화로서 그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